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 요즘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재명이 구속돼야 한다라고 보는 1인이에요, 저도. 하지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작과 협박 등이 남발한다면 말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자, 요즘 보시면 유동규가 석방이 되면서 엄청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재명과 공범인 놈을 느닷없이 풀어주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석방과 동시에 이 유동규의 아가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재명에 대한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은 이재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검찰의 조작은 또 어떠했는지 현 상황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싱크로율이 100%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던 이 역적 안종범 이자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죄로 감옥에 가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역적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종범의 경우도 당시 탄핵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제공을 하고 감형을 받은 인물입니다. 원래 한 2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한 4년 살고 나왔죠. 그리고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에 가장 충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최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건 불법적인 거죠, 피의자 신분으로 야밤에 특검으로 끌려갔다가 온 다음부터 진술이 180도 팩 바뀌어가지고 태블릿 검증이 필요가 없다라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진술, 즉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쭉 늘어놓고 결국 정호성 이자도 1년 6개월만 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빨리 석방이 되었던 것이고, 현재 유동규와의 연락이 두절된 이 변호사, 그리고 두절된 이후에 이재명을 비판하는 유동규의 아가리, 당시 정호성도 특검에 끌려갔다 온 이후에 변호사가 교체가 됐다라는 점, 또 진술이 180도 바뀐 점은 이 유동규와 정호성 비서관과의 당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요,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한 검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현 정권이 임명한 이원석 아시죠? 이자입니다, 이자. 제가 이 이자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탄핵 주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덮어 씌우고 그랬던 인간. 아무튼 현 정권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엮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주범이라고 나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당시 이원석은요, 정호성 비서관을 회유죄로 소환한 이후에 기존의 태블릿 감정을 요구했던 정호성의 변호사가 교체됐다라는 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검찰총장이 됐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자, 이렇듯 박근혜 정권을 완전히 뒤덮은 탄핵 검사들이 현재 대한민국을 집어삼켜버렸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구속까지 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에서 다룰 인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변절자들과 확연히 다른 충신임을 밝혀드리고, 이런 분에게 당시 탄핵 검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또 윤석열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지금 이재명을 다루는 행태와 무슨 점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서 답글을 또 달든지 하겠습니다. 자, 탄핵 특검이 5번째 시도로 꼽은 것이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두 회사를 합병시킨 후에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동시에 지배하는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도록 계획했다라는 겁니다. 자, 특검은 자신들의 날조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던
언론사들의 모든 기사들을 취합해서 증거로 첨부를 하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삼성물산의 주식 11.21%와 제일모직의 주식 4.84%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비율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이런 기사들이 특검 측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합병이 반대한 국민연금공단이 입장을 바꾼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돕기 위해서 문용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고, 문용표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 홍한선이 투자위원회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팩트가 없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탄핵 정부 때 보시면 거의 다 이래요. 그 찌라시 같은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내밀고 그거를 근거로 그냥 프레임을 씌우고 죄다 다 추론만 했던 당시 탄핵 특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특검은 2016년 12월 28일 새벽에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를 긴급 체포를 하고 곧이어서 구속까지 하죠. 죄명은요, 내가 진짜 이거 맨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래서 공직자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나 이 경찰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든지 공권력을 너무 지네 마음대로 활용을 해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 문용표의 죄명은 잘 들어보세요. 직권남용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 혐의였는데, 여러분들 특검이 문용표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를 보시더라도 직권남용,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 뭐? 위증을 했어?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자, 공직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직권남용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장관이 아랫사람들에게 잘하라고 지시를 하지. 야, 이거 다 망쳐도 돼. 나라 망쳐도 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잘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시를 내릴 거 아닙니까? 잘하라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많고, 그 반대면 직무유기로 잡혀갈 수 있는, 한마디로 검찰에서 마음먹은 대로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명확한 죄명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보수인사 200명을 감옥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집어넣을 때도 거의 다가 직권남용이었어요. 뚜렷한 어떤 죄명이 없어요.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무슨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직권남용이야 그냥. 이에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문용표 장관은 2017년 11월 29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문용표 장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죠. 대법원 2부 조재현 대법관은 쟁점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직권으로 문용표 장관에 대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버려요. 왜 이것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는지 잡아놓고 왜 또 풀어줘? 그럼 이게 올바른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지, 저거 죄가 없으니까 탄핵 검사들이 잡아들였지만 들어가,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대법관의 이 결정에 대해서 문용표 장관은 2018년 5월 15일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 이후 3년이 지나가는 동안 대법원은 최종 선고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속이 된 문용표 장관에 대한 판결을 못 내리는 대법원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1심, 2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문용표 장관의 상고를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형이 확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즉 문재인은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한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1조 원 이상을 배상해야만 했던 거예요. 엘리엇에게 왜 돈을 줘야 되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병을 반대한 엘리엇이 특검의 공소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자, 반대로 대법원이 만약 문용표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땠을까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는 무관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엇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대법원이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꼴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하겠죠. 대법원은 외국 자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조작 날조의 달인들인 특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시켜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예요.
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공단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던 소액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통과되었다는 것이 정설일 것이고, 국민연금공단도 합병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주장대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지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진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만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면 나는 그 지시를 당연히 아랫사람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고체계에 따라서 나의 지시가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 보고되었을 것이다.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해도 특검이 보고체계를 조사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 나는 특검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을 했고 그 바람에 담당 검사였던 김창진 부부장 검사와 무려 3시간가량 논쟁을 했다. 김창진 검사가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에게로 데려갔다. 나는 윤석열에게도 똑같이 주장을 했다. 그랬더니 윤석열이 나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라고 진술해.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생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렇게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재판을 받을 때도 똑같이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도 그 점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문영표 장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소신껏 강건하게 말했다라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에 대한 평소에 아랫사람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소신이 뚜렷하고 원칙대로 일한 장관을 꼽는다면 단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꼽을 수가 있다. 자,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싹 다 변절한 가운데 문영표 장관 같은 충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고, 또 지금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현상, 그러니까 정호성이나 유동규 같은 경우는 정호성은 특검에 끌려가고 유동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끌려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러니까 딜을 친 거죠. 협박, 회유, 위증교사가 있었겠죠. 그런 게 있고 난 다음에 진술이 180도 홀딱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똑같은 거는 잡혀갔다 나오게 된 다음에 자신을 변호했던 사람이 즉각 변경이 됐다라는 점. 완전히 똑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방송을 준비한 것이고요. 오늘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탄핵 특검의 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켜 버린 것도 사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 지금 윤석열, 한동훈을 어떤 이유든지 지지하시는 거는 내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같은 국민으로서.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울고불고, 아니 여러분들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에 대해서 울고불고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좋아서 찍었고 좋아서 지금 지지하시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빵시기 채널에 와서 분탕을 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을 당장 가셔서 본인들의 얼굴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누구, 여긴 어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변이 거울 속에 본인 모습에서 나오는지.